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이태원 센터장,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베트남 다낭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참 어렵게 만난 자리였습니다. 양국 간의 모든 분야의 교류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중 정상은 어제 두 번째 만남에서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국에서 다시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협의문 발표로 사드 문제를 봉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회담 전 사드는 더는 의제가 아니라며 갈등 봉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当前中韩关系和半岛局势正处于关键时期。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시 주석 발언은 협의문 발표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 주석도 새로운 출발, 좋은 시작이라고 했던 만큼 이번 발언은 중국 국내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MD체계 불참 등 이른바 3노 방침을 놓고 중국과 갈등이 재점화할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사드 문제로 뒤틀려 있었던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최 박사님, 그 문 대통령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좀 관계 정상화 모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개략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 10월 31일 날 그 한중 간에 그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가 있었죠. 네네. 합의가 있었고 그 모멘텀이 그대로 네. 이번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한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어졌다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이 우회적으로 실시했던 그 만령을 어떻게 풀 것이냐, 어느 정도 풀 거냐, 어떤 속도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못 이루어진 아쉬움은 있지만요. 네. 이게 이제 12월 정상회담에서 보다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실적으로 안보가 걸려 있었고요. 중국은 이걸 풀 만한 명분이 필요했었고 네. 그 해결점이 마련이 됐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사실은 우리 측도 그랬고 중국 측도 그랬고 기존의 그 10월 30일 날 합의에서 더 한 걸음 나간 뭔가의 약속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거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사드라든가 지금 걸려있는 현안 문제에서 더 추가적인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계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응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보다 좀 이제 아주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랬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유연한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네. 중국 전문가신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9차 당대회 치르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 정상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G20 정상회담에서 한번 조우한 적이 있지만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기, 신시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비록 집권 2기구 연임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어떤 결의를 갖고 나가는 그런 추세라서 거기에서 한국 정상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양자가 이게 만나서 뭐 사드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원칙은 표명을 한 거겠죠. 원칙을 표명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기를 열어갈 때 한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정으로 봐서는 짧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것은 12월 중에 우리 대통령이 또 방중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시 못 오면 다른 고위층이라도 보내겠다. 네네.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양국이 같이 해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그 지난 협의에 있어서도 한중 간의 협의가 있었을 때도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네. 이것은 2012년 제 첫 번째 당 총서기로 선출되는 해죠. 집권 1기간이 시작된. 네. 그때도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드 국면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정리해서 나가보자 이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본 박사님, 근데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사드 문제를 이미 이제 협의 내용을 지난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정상까지 만나서 다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다시 꺼내들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기존 입장 다시 재확인했어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이제 청와대 발표로는 이제 사드 문제가 10월 31일 양쪽 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봉인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젠다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그걸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한국 측에 이제 책임 있는 이제 조치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10월 31일 합의 차원에서 이제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난 뭐 새로운 거는 없었지만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서 다시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 한국 측에서 본다면은 그 책임 있는 조치를 자꾸 요구하는데 그 뭐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가. 네. 좀 그 중국 측에서 너무 이렇게 계속 한국을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 뭐 이제 남녀가 싸울 때 여자친구 보고 미안하다 그러면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데 뭐가 미안해 그러면 또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네. 애매하면 다 미안해 그러면은 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정말 이슈가 뭔지 당신은 잘 모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계속 레버리지를 구사할 수가 있죠. 그럼 네.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측에 묻고 싶은 거는 한국 측에만 자꾸 책임 있는 조치 자세를 보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의 이런 삼불 원칙이라는 것을 표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것인가? 사드 문제가 정말 봉인이 되었다면은 중국 측에 기대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중국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그건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태원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시진핑 제2기가 신시대의 신사고를 주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19차 공산당 당대회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이제 추 대사가 이제 한국 외교 전문가들께 했는데 네. 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느낀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이제 자세한 지도는 아직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19차 당대회를 잘 끝내고 그래서 국내 정치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어떻게 자리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시대의 신사고를 어떻게 이 중한 관계에서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네.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측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얘기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정확히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10월 31일 날 양국이 네. 이 관계 개선 내용을 이제 협의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중국 측 대변인이나 이제 중국 측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마치 합의인 양, 약속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 정부가 이제 유감을 예. 표명하고 등등 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도 사실은 그 얘기가 계속 맥락이 그렇죠.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10월 31일에 이 양국 합의라는 거의 성격을 보면요.
이건 국제적인 조약이 아니에요. 협정도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엄밀하게 이 비슷한 성격을 따지면 우리가 지금도 국내에서 그 얘기가 되거든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네네. 그 정도의 양국 관심사를 교환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성격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얘기했던 삼불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 직접적인 군사동맹 추진하지 않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사드의 추가적인 배치 없고, 이거 사실 기존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고요. 네네. 그 앞엔 전제가 있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재와 같은 여건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네. 이건 또 핵 미사일 위협이 만약에 진화하게 되면 또 다른 그 고려 요소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그 완전한 약속으로 지금 이 구속을 하고 싶어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른바 얘기하는 쓰리노 합의를 조금 더 구속력 있게 얘기해달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반대한다라는 관심을 어떻게 실현을 시켜줄지에 대해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거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환경 평가가 나오기 전에 임시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규 배치가 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고 정규 배치되는 단계에서 네. 또 이 문제가 다시 지금 바로 이 책임 있는 자세 때문에 네.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책임 있는 자세는 기존에 있던 삼불 합의 그걸 다시 한번 더 구속력 있게 확인해달라 이 정도 선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우리 지도자가 그리고 이 중국이 이게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풀어줄지의 비전을 내달라라는 건데. 지금 임시 배치돼 있는 것까지 뭐 다시 뭐 철회하길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하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원하진 않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정규 배치로 갈 경우에는 또 네.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또 걸고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일단 삼불 정책은 우리 정부 입장이 이제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걸 검토하지 않는답니다.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치 검토를 지금은 안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네.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우리 봉영식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기에 대한 거 애매모호하지만 새로운 구상을 아직 발표할 구체적인 거는 나갈 준비는 아직 안 됐고 아마 그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뭐 지금 시기를 그렇게 앞당겨 발표할 이유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자세로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사드 이슈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지 않겠다는 걸 표명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절대 그런 입장은 표명할 수가 없죠. 네네. 기존의 입장을 번복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반대를 지금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슈로 삼아서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언을 드리면요. 네네. 중국이 이 문제는 아마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수차례 그 이전부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거 뒤집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 문제를 다시 걸고 나오는 정도는요. 내년에 이제 2018년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대화나 협상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능력 시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드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장소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요. 시진핑 주석이 묵고 있는 호텔로 오라 하니까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했으나 결국은 중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호텔들이 꽉 차 있어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진 것 같아요. 박사님.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클라운 플라자 호텔도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요. 네. 그리고 비단 우리 대통령만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 가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쪽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고 네.
그렇게 본다면 최고의 승자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졌으니까요. 저까지 네.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패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되겠죠. 앞에 중국 베트남 회담도 길어졌고 또 네. 한중 정상회담도 길어졌기 때문에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이제 중일 회담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패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도 통역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뭐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는 아까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거를 제시하고 뭐 새로운 합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단지 한국 입장에서는 이 추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 네. 연내에 한국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다시 한번 한중 정상회담을 확약을 받음으로써 이 추동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걸 붙이고 싶었고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19차 당대가 끝났고 미중 정상회담 끝났기 때문에 신세대 신사고 외교 정책을 하는데 네. 한국과의 아무래도 관계는 복원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중국 포위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증가되면 중국 포위가 기정사실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겠다는 일종의 한 단계 쉬고 가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면 이 장소 문제를 가지고 네. 찾아가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실 대안으로 보면요. 네.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 특히 그 정상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그 일대의 호텔들이 전부 이미 꽉 그 예약이 돼 버려요. 네, 취재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런 네. 국가 정상급의 회담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사실상 그 당시에 보면 제3의 장소의 물속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었고요. 네. 대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시진핑 주석 보고 오라 그러든지 네. 우리가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반적인 10월 31일 날 이후의 합의 모멘텀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간다라고 해서 이게 뭐 오히려 우리 쪽이 좀 더 숙이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협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뭐 양보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그쪽 호텔로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사소한 시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별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차 박사님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 입장이 취약하니까 찾아갔다. 그럼 일본도 그렇게 봐야 되는지. 뭐 단순한 그런 어떤,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이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뭐 중국이 대국이라는 걸 우리 뭐 다 아는데 특별히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서 뭐 얘기할 것이 뭐 있다면 얘기하고 또 중국이 정말 급해서 오겠다 그러면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 네.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달릴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였던 북핵 문제는 뭐 생각보다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잠잠하던 트윗이 좀 시끄러진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아까 보신 것처럼 드러냈죠. 나는 키 작은 뚱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나를 늑다리, 올드하다고 표현하느냐. 올드란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문을 어제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도 또 언젠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또 유화적인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를 가진 것 같다 이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중국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중국에서의 그 발언하고 일본에서 이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만약에 일본의 이제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네. 보면은 이제 문을 하나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납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일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북핵, 북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만 하면은 미국이 그거를 제대로 받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중국 발언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뭔가가 지금 미북 간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 뭐 60일 동안 북한이 이제 도발 자제한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거에서 이제 입장 후퇴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것도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요. 네. 어느 한 시점만 딱 그렇게 끊어보게 되면 굉장히 이 편향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이 시쳇말 얘기하면 등치고 배 만지는 트윗하는 데는 명인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놨다가 네. 어떤 때는 유화적으로.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트윗 이 논조는 이런 거예요. 결국 나는 굉장히 말도 요새와도 자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지금 이런 뉘앙스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선 자꾸 뒤에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언젠가 지금 여기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조셉윤 특별대표도 그렇고 최근 한 2개월 동안 북한이 이게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괜찮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헤더노트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핵미사일 실험 안 하고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이 언행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그랬거든요. 몇 달 전에 그랬었죠. 예. 네. 물론 경계는 했어요. 미국에서 얘기한 게 대화가 곧 협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네. 미국 쪽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명분을 중요시하는 체제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판 깔아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미 한 2개월 이상 안 쏘고 있는 것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어떤 거냐면 북한이 자기의 추가적인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을 모욕한다든가 네. 어떤 이제 정말 핵미사일 실험 같은 일탈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이거 용납하지는 않.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트위터는 네.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도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면을 볼 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명분을 어느 정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네. 더 큰 명분까지 주면서 니네하고 협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네네. 이제 변할 건 니네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네, 네. 저도 차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이 긍정적인 행동을 2달 동안 보였으니까 대화에 나설 준비가 미국도 돼 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순방 비행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문제를 언급했죠. 근데 북한을 2009년 때 풀어준 테러 지원국에 다시 재지정한다면 사실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강경수도 동시에 계속 북한 쪽에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희망적인 전조를 찾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좀 평소보다는 좀 톤다운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이 좀 가동 중이다, 북미 간에. 그리고 아까 조셉 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60일 동안 도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멘트들을 날렸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미래, 대화를 좀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희망과 또 비관적인 어떤 그런 전망을 성급하게 하기 전에 네. 지금 국민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보내지만 더 중요한 게 틸러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네. 이게 미국의 평가입니다. 말하자면. 밖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서 자기네 정보망을 통해서 평가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이것은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네.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이제 송환하도록 다시 돌려보내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북한에 통보가 되어서 북한이 17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전부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즉 중국은 대북 압박 제재가 그렇게 정말 갖다 효과를 발휘해서 북핵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와 동참해가는 입장을 취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이 원하는 정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그럼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 뭘 얘기를 했냐면 항공모함 3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난 이거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데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래. 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는 주겠어.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어려움은 대화하러 나오든지 테이블로 나와라. 이것은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면서 동시에 압박을 하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점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국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갖고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것을 매듭을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자.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주는 함축성은요. 네. 지금 그 미국하고 북한 양측 다 무엇가 상대방의 명분을 살려주는 조치에 대한 조치인가에 대한 언어에는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우리는 이미 니네 웬만큼 나를 살려줬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충분히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의도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체제가 할 태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만약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주장해온 운전대론을 정말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양측 자체가 적절히 페이스 세이빙을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자체의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우리 자체 입장. 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중요한 계기를 거쳐가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순방에서 북한에서 본다면. 이태원 센터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문은 여러 가지를 열어놨지만 결국 가서는 압박과 제재는 계속하겠다. 그래서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 네.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군사 옵션도 미국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판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280조 원 규모의 경제협정으로 훈훈한 듯 보였던 미국과 중국은요, 이 보호무역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중일과 미러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21개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에이펙의 올해의 주제는 혁신과 포용성장, 무역 확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이 세계적 흐름이란 점을 설명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불공정한 무역과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시진핑 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중국 포위 전략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협력체에 힘을 실자 중국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맞섰습니다. 이런 입장차 때문에 올해 에이펙 공동선언문에도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에이펙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해 미일의 인도-태평양 협력체 참여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나 중러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선 북한 수교국인 베트남이 외교 최우선순위는 한국이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또 호응을 하는 것 같고 네네.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언론 발표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개념인지 여전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략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해요. 지금 저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에서 네. 이른바 얘기하면 이 일본을 포함한 이 대양 국가들,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인도까지를 포함하는 국가결 연합이라는 건요, 인도 태평양의 일본식 해석 버전이에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거는 네. 여전히 굉장히 많은 해석의 이 여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 그거 자체의 실체가 어떻게 구체화된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이라는 거에도 이게 일본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국내에서 좀 잘못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서로 맥락이 좀 다르죠. 네,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거 자체도 국가냐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거냐.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얘기할 경우에 이거는 이미 100세기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요. 100년 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본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큰일. 저는 이 태도 자체가 너무 좀 편벽한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사실 이 소개가 됐지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인도 그 발언 자체도 인도 태평양 전략과 선을 그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의 번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를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도 태평양 이 전략을 얘기하면 이게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이거는 굉장히 한쪽에 편벽된 해석이라는 걸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다만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는 네. 결국 해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국가 연합을 넘어서 해로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되게 되고요. 네. 해로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결국 미 중국 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남중국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한 시레인상의 안전 문제거든요. 네. 그 잠재적인 이 갈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걸 이건 뭐 일본 이니셔티브다. 그다음에 이걸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해석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아베 총리가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뭐 안보 문제, 사실은 남중국해 문제, 뭐 영토의 문제까지 이제 맥락에서 깔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있을 당시에 이걸 경제 문제, 무역 문제 이쪽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미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또 우리 측에 와서도 한 얘기도 크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개념 정리 자체가 안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개념 정리가 깔끔하게 되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인도 태평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이제 개념을 미국 정부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베 정부가 수년 전부터 계속 추구한 아젠다는 이제 안보 다이아몬드거든요. 네. 일본, 호주, 미국, 일본이 해양 국가를 연결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유사 가치 국가들이 다 참여를 결국은 해야 된다. 왜 한국은 참여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한국은 중국 편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경사론을 주장하는데 일본이 사용하기도 했죠. 몇 년 전 동안. 네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거기에 참여하는 걸 꺼려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 측을 설득해서 인도 태평양 그 개념에 집어넣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보관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전략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처음에 피보트 에이시아 했다가 나중에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이게 얘기가 많이 혼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안보냐 경제냐 둘을 아우르는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도 포함해서 완성이 됐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틈새를 일본에서는 좀 더 일본의 그런 그 전략 보관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영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 전략적인 이제 그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이렇게 청와대 외교부에서 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뭐 기분이 네. 꼭 나쁘다 좋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면에서 경제 문제로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이거 철회했기 때문에 그 이제 남은 게 FTA, AP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아태 자유무역지대 이것은 네네. 중국이 아무래도 주도하는 네. 그런 그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자 경제 협력체가 가동이 되는 것을 미국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반면에 네.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인도 태평양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해양이든 어쨌든 뭐 다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 때 안보적인 측면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게 했다는 의도가 뭐 일본서 제안이 됐을 땐 분명히 그런 게 깔려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인도의 관계가 반드시 적대적으로 지금 나가거나 견제 뭐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네. 차이가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고요. 네. 따라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은 중국이 대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1대1로 전략에 네. 하나는 위에 용로지만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 이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걸 추진하는데 인도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도하고의 관계는 이미 그 해상 실크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네가 무역도 그렇고 뭐 군사적인 뭐 시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다만 인도하고 양자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아직은 매듭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명확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선명한 대답을 또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서로 그냥 각자 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자. 네. 그리고 이번에 끝난 것이 에이펙 정상회담의 선언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 사실 이 영어나 외국어를 번역할 때 일종의 금기시되어 있는 단어가 뭐 인민이라든가 뭐 친구란 그 의미의 또 다른 동물한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북한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도요. 일반적인 일반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얘기를 자꾸 일본이 썼기 때문에 네. 이 단어 쓰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본의 안보 중심적인 특히 몇 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묶는 전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 버전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략의 버전이라는 걸. 우리는 무조건 내가 별로 그 견제하거나 나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 단어 자체에서 자꾸 회피하고 피해버리는 심리가 있는데 네네. 그런다라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에이펙에서요,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한껏 뽐냈다고 합니다. 다른 정상들과의 마찰에도 미국의 주장은 선언문에 포함된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였어요? 이번에 미국의 어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 평가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태 지역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1대1로 그의 성패 여부가 걸려 있는 지역이고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주도로 어떤 아이디어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미국 측으로는 반갑지 않았겠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자유무역 협정, 여러 가지 나라를 아우르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반대 입장을 대선 기간 동안 또 집권 측에 보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본다면은 네.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아태 지역에서의 중국 주도, 이제 다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었죠.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요, 베트남 다낭에서 이 필리핀 마닐라로 지금 이동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아세안 플러스 3 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문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신남방 정책 어떻게 보였어요? 뭐 핵심은 그 아세안 국가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우리하고 교역액도 지금 2020년을 목표로 보면 한 2천억 불을 지금 목표로 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급속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을 뭐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변 사강과의 관계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걸 격상시켜서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통상이 아닌 인적 교류, 질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겠다는 게 신남방 정책의 요점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지금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강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확대해 가면서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드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죠. 어느 한쪽엔 지나치게 의존이 심화되다 보면은 네. 우리가 좀 너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무역서는 다변화해 나가는 과정도 있었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친북방 정책이다 남방 정책이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로 삼아서 이번 그 다자 외교에서 좀 적절하게 그래도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균형 외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줄타기 전략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니다. 이거 외교적 다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균형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우리 청와대에서 했죠. 그 맥락으로 신남방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를 넓히자는 거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제 선거 공약으로 강조한 유일한 후보였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과의 이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은 이제 중국에 대한 헤징, 그 위험 분산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경제 협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과는 경제 협력이 안보 의존이랄까요? 안보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키우는 이런 좀 불편한 결과로 나왔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런 경제 협력을 한다면은 그런 부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국민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균형 외교도 이야기하자마자 이런 오해와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방 정책도 뭐 겨울이 오니까 신남방 정책이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거는 우리의 입지를 넓히는 것이다. 그다음에 경제 서로 조화로운 경제 그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 파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공적 개발 원조를 100여 개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25%가 다 아시안 국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화, 이 소프트 파워 면에서 볼 때 아세안 국가 외교가 정말 4강 외교의 틀을 넘어서 네. 5강 외교로 가는 첫 초석이다. 이런 설명을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차 박사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소위 사강에 둘러싸여 있고 네네. 북한에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남한은 섬처럼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 안에서만 국한되니까 외교의 다변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못했고 네네. 노무현 정부 때 뭐 동북아 시대에서 좀 시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오해 등등으로 네네. 못했습니다. 좌절이 됐죠. 이번에 다시 이제 좀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자체가요, 우리를 그동안 안보 환경 위주의 그 틀에 가둬버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몇 개국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동아시아 이제 개념들인데 이제 네. 점점 협력 대상국을 넓혀나가는 거고 특히 아세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21세기의 성장 동력 중에서 주 성장 동력 국가로 꼽히는 몇 개 국가들이 이 아세안의 주요 핵심 국가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을 넘어서 인도양을 하고 보면 인도가 있거든요. 중요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안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보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요.
이 신남방 정책을 피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인도 태평양 개념에 입각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적인 자가당착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 인도 태평양 얘기가 나오잖아. 아, 이거 합의한 바 없다. 뭐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성급한 규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사족이죠. 대통령들께서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이태환 센터장,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당 총서기로 선출되는 해죠. 집권 1기간이 시작된. 네. 그때도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드 국면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정리해서 나가보자 이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본 박사님, 근데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사드 문제를 이미 이제 협의 내용을 지난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정상까지 만나서 다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다시 꺼내 들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기존 입장 다시 재확인했어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이제 청와대 발표로는 이제 사드 문제가 10월 31일 그때 양쪽 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봉인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젠다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그걸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한국 측에 이제 책임 있는 이제 조치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10월 31일 합의 차원에서 이제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난 뭐 새로운 거는 없었지만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서 다시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 한국 측에서 본다면은 그 책임 있는 조치를 자꾸 요구하는데 그 뭐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가. 네. 좀 그 중국 측에서 너무 이렇게 계속 한국을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남녀가 싸울 때 여자친구 보고 미안하다 그러면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데 뭐가 미안해 그러면 또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애매하면 다 미안해 그러면은 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정말 이슈가 뭔지 당신은 잘 모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계속 레버리지를 구사할 수가 있죠. 그럼 네.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측에 묻고 싶은 거는 한국 측에만 자꾸 책임 있는 조치 자세를 보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의 이런 삼불 원칙이라는 것을 표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것인가? 사드 문제가 정말 봉인이 되었다면은 중국 측에 기대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중국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그건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태환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시진핑 제2기가 신시대의 신사고를 주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19차 공산당 당대회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이제 추 대사가 이제 한국 외교 전문가들께 했는데 네. 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느낀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이제 자세한 지도는 아직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이태환 센터장,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베트남 다낭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참 어렵게 만난 자리였습니다. 양국 간의 모든 분야의 교류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중 정상은 어제 두 번째 만남에서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국에서 다시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협의문 발표로 사드 문제를 봉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회담 전 사드는 더는 의제가 아니라며 갈등 봉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当前中韩关系和半岛局势正处于关键时期。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시 주석 발언은 협의문 발표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 주석도 새로운 출발, 좋은 시작이라고 했던 만큼 이번 발언은 중국 국내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MD 체계 불참 등 이른바 3노 방침을 놓고 중국과 갈등이 재점화할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사드 문제로 뒤틀려 있었던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최 박사님, 그 문 대통령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에 네. 그 여러 가지 좀 관계 정상화 모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개략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정상회담. 10월 31일 날 그 한중 간에 그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가 있었죠. 네네. 합의가 있었고 그 모멘텀이 그대로 네. 이번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한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어졌다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이 우회적으로 실시했던 그 만령을 어떻게 풀 것이냐, 어느 정도 풀 거냐, 어떤 네, 속도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못 이루어진 아쉬움은 있지만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삼불 합의 그걸 다시 한번 더 구속력 있게 확인해달라 이 정도 선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우리 지도자가 그리고 이 중국이 이게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풀어줄지의 비전을 내달라라는 건데. 지금 임시 배치돼 있는 것까지 뭐 다시 뭐 철회하길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하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원하진 않는 상황일까요? 이게 정규 배치로 갈 경우에는 또 네.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또 걸고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일단 삼불 정책은 우리 정부 입장이 이제 세 가지였는데 그중에서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걸 검토하지 않는답니다.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치 검토를 지금은 안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우리 봉영식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기에 대한 거 애매모호하지만 새로운 구상을 아직 발표할 구체적인 거는 나갈 준비는 아직 안 됐고 아마 그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뭐 지금 시기를 그렇게 앞당겨 발표할 이유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자세로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사드 이슈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지 않겠다는 걸 표명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절대 그런 입장은 표명할 수가 없죠. 네네. 기존의 입장을 번복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반대를 지금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슈로 삼아서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언을 드리면요. 네네. 중국이 이 문제는 아마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수차례 그 이전부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거 뒤집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 문제를 다시 걸고 나오는 정도는요. 내년에 이제 2018년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대화나 협상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능력 시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드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장소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요. 시진핑 주석이 묵고 있는 호텔로 오라 하니까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19차 당대회를 잘 끝내고 그래서 국내 정치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어떻게 자리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시대의 신사고를 어떻게 이 중한 관계에서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측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얘기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정확히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10월 31일 날 양국이 네. 이 관계 개선 내용을 이제 협의 사항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중국 측 대변인이나 이제 중국 측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마치 합의인 양, 약속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 정부가 이제 유감을 예. 표명하고 등등 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도 사실은 그 얘기가 계속 맥락이 그렇죠.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10월 31일에 이 양국 합의라는 거의 성격을 보면요. 이건 국제적인 조약이 아니에요. 협정도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엄밀하게 이 비슷한 성격을 따지면 우리가 지금도 국내에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네네. 그 정도의 양국 관심사를 교환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성격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얘기했던 삼불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 직접적인 군사동맹 추진하지 않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사드의 추가적인 배치 없고, 이거 사실 기존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고요. 네네. 그 앞엔 전제가 있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재와 같은 여건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네. 이건 또 핵 미사일 위협이 만약에 진화하게 되면 또 다른 그 고려 요소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그 완전한 약속으로 지금 이 구속을 하고 싶어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 이른바 얘기하는 쓰리노 합의를 조금 더 구속력 있게 얘기해달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반대한다라는 관심을 어떻게 실현을 시켜줄지에 대해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거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환경 평가가 나오기 전에 임시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규 배치가 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고 정규 배치되는 단계에서 네. 또 이 문제가 다시 지금 바로 이 책임 있는 자세 때문에 네.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책임 있는 자세는 12월 정상회담에서 보다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실적으로 안보가 걸려 있었고요. 중국은 이걸 풀 만한 명분이 필요했었고 네네. 그 해결점이 마련이 됐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실은 우리 측도 그랬고 중국 측도 그랬고 기존의 10월 31일 날 합의에서 네. 더 한 걸음 나간 뭔가의 약속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거고요. 네네.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드라든가 지금 걸려있는 현안 문제에서 더 추가적인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응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보다 좀 이제 아주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랬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생각보다 유연한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네. 중국 전문가신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9차 당대회 치르고 나서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 정상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G20 정상회담에서 한번 조우한 적이 있지만 네.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기, 신시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비록 집권 2기구 연임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어떤 결의를 갖고 나가는 그런 추세라서 거기에서 한국 정상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양자가 이게 만나서 사드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원칙은 표명을 한 거겠죠. 네. 원칙을 표명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기를 열어갈 때 한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봐서는 짧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것은 12월 중에 우리 대통령이 또 방중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시 못 오면 다른 고위층이라도 보내겠다. 네네.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양국이 같이 해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그 지난 협의에 있어서도 한중 간의 협의가 있었을 때도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네. 이것은 2012년